일단 스크립트를 진행하기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개발을 할 건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좀 보기에도 편안하고 괜찮은 확장입니다. 요거 강의 자료에 넣어드릴 테니까 확장 여기서 하나하나 검색하면 나오니까 설치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도 생기고 그럴 겁니다. 일단 이렇게 웹문서를 만들었어요. 웹문서가 없다 그러면은 빈 문서를 HTML로 만든 다음에 쉬프트 느낌표 만들고 엔터. 아마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웹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고 라이브라고 밑에 나올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을 다 확장을 설치했다면 클릭하면 실제 호스팅에 올려서 보이는 것처럼 페이지가 로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실습을 할 거고 가장 기초적으로 이 사항은 마치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별거 아닙니다. 설명을 해드리면은 변수 x를 사용하죠. 지금 변수라고 정의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 차차 배울 텐데 변수 자료를 담는 곳 그리고 바라는 선언을 해서 x라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 시점에서 x는 값이 할당되질 않아 가지고 undefined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를 정의만 했지 이 변수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할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undefined가 맞습니다. 왜 undefined냐? 이게 바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x와 undefined가 같으냐? 그 true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확인해 볼게요. 이 웹문서를 열면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 라이브 서버를 클릭하면 포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포트의 URL대로 해서 F5, F5가 새로 고침입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누르든가. 그래서 여러분 단축키로 F12, F12를 누르면 요소 사항이 나와요. 이건 일반적인 엘리먼트, 요소, 소스들이고 이 스크립트에서 실행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여기 콘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콘솔에 로그, 로그가 x와 undefined가 같으냐. x는 값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그게 맞죠? 같으냐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true라고 출력이 된다고 주석이 돼 있죠. 맞습니다. true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걸 요렇게 해보면은 12번째 줄이라는 거예요. 이 js.html의 12번째 줄, 12번째 줄이죠. 설명해 드린 대로 로그에 대한 출력 결과가 이렇게 true로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undefined의 17번째 줄은 이렇게 undefined로 나왔어요. 17번째 줄은 이 부분이에요. 콘솔 로그 해서 undefine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undefined가 아닌 경우가 이거예요. x라는 변수를 위에 선언했고 3이라는 숫자를 x에 할당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래밍은 는자가 하나만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이 돼요. 그럼 x는 3이 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3을 할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함수 이름이 없어요. 나는 함수야 라고 해서 함수를 정의했는데 보이드 옆에 소괄호가 작게 인자값이 있고 하는데 함수명 여기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걸 보고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익명함수,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함수인데 즉시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이 함수 안에도 변수 x를 또 사용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변수와 이 변수는 달라요. 함수라는 코드블럭, 이게 코드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이외에 변수 정한 건 여기서 끌어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16번째 줄은 위에 11번째 줄을 잊어야 돼요. 얘는 x라는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바 x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코드 외부에 있는, 외부를 해봤자 여기잖아요. 이 외부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전역 변수 x랑은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변수예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별도의 변수라도 얘는 할당 값이 없죠. 그럼 얘는 뭡니까? undefined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웹 브라우저를 봤을 때 콘솔에 undefined가 출력이 된 거예요. 아래에는 x의 값을 local value라는 문자열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문자열과 넘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int와 string이라는 용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string이라는 겁니다. 문자열은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문자열이에요. 그런 따옴표 없이 바로 쓰는 거는 넘버, 숫자형이라고 합니다. int형. 그러니까 오늘 변수 정하고 얘는 전역 변수예요. 얘 입장에서는. 외부에 있으니까. 변수 x는 없고 없는 게 맞냐 확인해서 아까 true로 출력되는 걸 받고
그냥 3을 뒤늦게 넣은 거예요. 얘는 undefined가 아닌 거죠. 똑같아요, 이 함수도. 얘는 undefined가 아니게 되는 거죠. x를 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소스는 스크립트에 대한 소스로 시작해서 종료가 되고, 이 자바스크립트가 위치한 파일의 이름이에요. 같은 폴더 안에 있고, 여기서 컨트롤 누르면 링크로 이동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소스 코드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동하는 방법과 이 소스를 그대로 해서 아까 스크립트 시작과 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현재 이 방법입니다. 이 소스는 body in에 있는 방법과 이전에 있는 방법이 현재 스크립트는 상관없습니다. 원래 body 이전의 스크립트 연동 파일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확인해 봐도 새로 고침에도 문제는 없이 동일하게 true와 undefined 값을 로그로 출력해 주고 있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좀 달라졌죠? true 다음에는 undefined가 아니죠. 3이죠. 왜냐하면 현재 이 부분을 추가했거든요. 네 번째 줄은 아까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해서 로그를 출력해 봐라. 그랬더니 이 로그 두 번째 거는 두 번째에서 끝난 거예요. undefined로. 그리고 얘는 x가 이제 3인 값이 됐으니까 로그를 출력해 봐라. 그러면 이 x를 출력하기 때문에 3이라는 넘버 값을 출력하고 있고,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도 undefined였으나 x는 스트링 값, 문자열이 있죠. 이 문자열이 있으니까 로그를 출력했을 때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함수 f에 g라는 변수를 두 번이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언에서는 콘스트, 상수값 할당하고, 두 번째 선언에서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건 혼란을 일으키는 코드입니다. 똑같은 스코프 내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중복 선언하는 것을 피하라는 그런 예입니다. 이번 예제는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개의 스트링 문자열이 배열로 출력이 됩니다. 배열은 대괄호거든요. 클릭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 넘버로 이제 0, 1, 2가 되는데 랭스 3개죠. 여기 출력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줄에 콘스트라고 정의해서 상수를 선언했어요. 초기값은 2개예요. 문자열 2개. 문자열이 요게 문자열인데 콤마를 기준으로 계속 이어서 문자를 만들 수 있고, 이건 배열입니다.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고, 그리고 콘스트 키워드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른 값으로는 재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열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변수, 그러니까 상수 이름에다가 push라는 메소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배열의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신규 문자열을 기존 배열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push 메소드는 배열의 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브라우저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된 최종 결과가 나오고 프로토타입이 어레이. 이 사항은 사실 지금 별 상관은 없는데 차차 이 부분을 봐야 될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돼서 출력이 되는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예요. let이라고 해서 이것도 변수입니다. bar라고 해서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 let이라고 해서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변수명의 초기값이 42인데 변수값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스트링 문자열로 변경된 부분을 출력해보면 42는 사라졌습니다. 얘로 출력하는 결과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변수가 재할당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 bar라고 정의한 게 아니라 현재 let이라고 정의를 했죠.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재할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할당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유연한 방법을 쓸 때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드는 문자열 숫자죠. 이제 발생하는 형 변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연산자의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가 문자열일 때 다른 피연산자도 문자열로 반환해서 연산을 하게 돼요. 물론 값은 지금 위에 주석 붙어 있는 대로 됐고 이렇게 출력이 정상적으로 x, y, z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첫 번째 줄 이렇게 42까지 문자열 숫자를 더하기 연산자,
이건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아요. 이 더하기 연산자로 결합한 거죠. 붙여줬죠. 이 숫자를 문자열로 자동 변환해서 문자를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거는 문자열이 돼버린 거예요. 합쳐졌기 때문에. 두 번째, y는에서 42.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왼쪽에 렛인지 반지 안 붙였지만 렛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줄은 숫자, 문자열을 더하기 연산자로 또 결합했어요. 단지 위랑 똑같은 결과인데 위에는 뒤에 붙여줬고 이건 앞에 붙여줬어요. 결과는 스트링 문자로 형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 여기 지금 377이라는 부분 있죠. 이게 377인가 오해하면 안 되죠. 숫자지만 문자열입니다. 제가 아까 따옴표로 앞뒤가 된 거는 문자열이라고 했죠. 문자열에 붙여줬기 때문에 얘는 형변환 문자열로 377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함수거든요. 펑션이라고 나오죠. 이미 지정된 함수인데 이건 지금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예요.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사용된 진법, 베이스를 나타냅니다. 101, 얘는 이진수, 바이너리로 표현된 문자열이에요. 두 번째 매개 변수 2는 이진법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101을 이진법에서 10진법으로 변환한 결과로 출력됩니다.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변수명 붙였고 let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해갖고 출력을 해보면은 실제 웹페이지에서는 5로 출력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이진수 101이 10진수로는 5라는 얘기예요. 주석 처리해놨으니까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코드도 문자열, 숫자의 연산이에요. 가장 처음에 이 부분 두 문자열이죠. 요거를 더하기 연산자로 결합을 한 거예요. 붙여준 거죠. 더하기 연산자는 두 피 연산자 중 하나가 문자열일 때 문자열로 아예 형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두 문자열이니까 지금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더하기 1.1 해갖고 2.2가 나와요. 이걸 이제 단항 플러스 연산이라고 합니다. 주석 확인해 보시고 얘를 사용해서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두 숫자를 더해줘요. 그러면은 2.2 넘버로 해서 연산이 된 겁니다. 실제 이거 출력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변수명 정의해서 이렇게 원투로 해서 출력을 해 볼 수가 있고, 실제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요거는 스트링화 문자열이 된 거고 얘는 실제 단항 플러스 연산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배열에 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비워져 있죠. 이건 이제 배열에서는 undefined로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의 빈 요소는 undefined인데 실제 두 번째 줄이에요. 로그를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undefined가 아닌 empty로 나옵니다. empty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세 번째 줄을 출력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앞에가 그냥 무작정 쉼표가 시작이 되고 맙니다. 그럼 브라우저상에서는 얘도 empty로, 빈 공백으로 이해하게 돼요. 쉼표가 끝에 두 개가 있는 거 현재 네 번째 줄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로그를 출력하는데 전부 empty, 그러니까 undefined나 같아요. 비워져 있는 두 군데가. 그러니까 총 4개의 배열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소스가 좀 길죠. 결과적으로는 3개를 콘솔을 각각의 변수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객체라고 합니다. 카를 생성해요. 그리고 객체가 바로 콘스트 카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객체 속성에 함수 호출 결과랑 문자열에 대한 해당 값을 할당해 주고 있어요. 코드는 가장 먼저 콘스트 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바로 위에 8번째 줄에 콘스트가 있죠. 문자열을 얘를 가진 거를 상수를 선언을 했고, 두 번째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 함수를 정의해서 이 함수는 입력된 네임이 인수값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에 있는 네임이 혼다인 경우에 해당 값을 반환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냐,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상수죠. 카라는 부분이 있어요.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객체입니다. 카를 생성하고 이 객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myCar라는 부분의 이 속성과 getCar라는 부분의 속성, 그러니까 getCar라는 이 속성의 결과로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값을 얻게 돼요. 그럼 결국 혼다가 되겠죠. 그리고 스페셜은 이 자체 결과값이 어차피 토요타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출력에 보면은 객체카의 마이카 속성을 출력하고 얘는 get카 속성을 출력하고 얘는 맨 위에 이 부분 뭡니까? 바로 토요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로 다시 올렸고 이번에 값은 두 개를 출력하고 있어요. 여기 물론 콘솔의 결과값이 두 개인데 지금 이 카는 중첩된 객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객체가 중첩됐다. 카라는 객체를 생성했고 이 속성에 접근과 출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속성은 한마디로 객체를 값으로 갖고 있어요. 이 객체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A랑 B. 보면 A랑 B 두 개의 속성을 사브 집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출력 처음에 보면 카객체에 이 부분 있죠. 이 속성에 접근해서 이 안에 객체가 B예요. 얘를 출력한 결과가 집이 되고 카7 카객체 7이라는 속성에 접근을 한 거죠. 그 결과값이 이 부분입니다. 7이라는 속성은 이 부분이고 이 값을 출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위처럼 자바스크립트 객체 리터럴을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기능을 지금 합산해서 놓은 상태고 부분별로 본다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놓을 수가 있겠고 참고하시고 요건 이제 객체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을 얘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로토타입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특별한 속성의 언더바가 양쪽에 두 개씩 있는 그리고 이 부분 이 속성의 이름과 값이 같을 때 축약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이 바로 이 속성이 값이 되는 겁니다. toString 해갖고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이제 객체 메소드 바로 뭐냐면 toString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결과 값에 d를 추가해서 반환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뭐 42가 쭉 돼 있는데 계산된 속성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해서 동적으로 속성을 생성합니다. 이 속성의 이름은 42죠. 그러면 얘 다음에 42가 돼요. 값은 42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실제 출력까지 해보려면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toString 여기 언더바 42가 됐다. 이 부분을 추가하고 이 부분이 되려면 위에 const라는 변수명을 따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아까 설명한 네 번째 줄에서 19번째 줄까지의 실제 출력은 이 부분으로 하고 이게 완성되려면 이 부분을 정의를 따로 해놔야 돼요. 현재 로그는 두 번째 줄만 콘솔 로그로 했으니까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설명해 드리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문자열의 패턴을 검사하는 거예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2라는 부분은 이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요. 이건 A 다음에 하나 이상의 B가 오고 마지막으로 C가 나오는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 이 부분 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요. 총 길이를 구한 값을 공백을 포함해서 아까 10개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출력을 한 거죠. 문자열의 길이를 아까 콘솔에 출력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도 템플릿에 관련된 리터럴이에요. 템플릿 리터럴, 문자열을 생성을 하는데 사용되는 문자열 리터럴의 확장된 형태, 여러 줄 문자열과 문자열 보관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본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본적인 문자열, 단일 문자열을 생성하는 기본 방법이에요. 얘는 여러 줄을 생성하는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하는 거죠. 문자열 안에서 개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래는 문자열의 보관입니다. 변수값을 문자열에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서 이 부분 변수나 표현식을
문자열에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출력하는 코드로 바꿨습니다. 콘솔 로그로 해서 감싸줬죠, 위아래. 얘도 중간에 콘솔 로그로 해서 이렇게 해줬을 했더니 하나, 둘, 세 개가 출력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 자체입니다. 갑자기 소스는 많아졌는데 이 소스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바로 프린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먼저 있는 콘스트부터 해서 이 부분까지 지금 정의된 이 함수, 그러니까 얘예요. 이 함수는 특정 유형의 인수를 형식화해서 반환시켜요. 인수가 배열이면 각 항목을 다시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로 시작하는 목록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인수가 객체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해서 객체를 문자열로 반환해줘요. 그 이외의 인수는 그대로 반환합니다. 여기서 콘스트, 프린트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함수는 문자열 템플릿을 받아서 템플릿에 포함된 표현식을 평가해요. 문자열을 생성하고 출력해 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얘는 문자열 템플릿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은 각 표현식에서 평가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함수를 사용해요. 위에서 어차피 이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그래서 각 표현식의 값을 형식화한 다음에 문자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 템플릿 리터럴을 이용해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바로 이 블록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여기까지. 일단은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면서 문자열 템플릿, 그 여러 표현식들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얘는 템플릿 문자열 그리고 각 표현식의 평가 결과를 조합해서 최종 문자열을 생성하고 출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출력이 생성됐을 때 부분이에요. 배열과 객체를 포함한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하면서 포매팅과 출력에 관련된 기능이에요. 이제 지금 위에 두 줄 있죠. 가장 첫 번째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생성해가지고 출력하는, 현재 두 가지 방법이긴 한데 가장 먼저 프린트 함수의 배열을 전달했죠. 대괄호 제가 배열이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0 이 부분 얘기합니다. 이 포맷 지정자를 활용해서 출력하는 예제예요. 가장 첫 번째 줄은 설명드린 대로 문자열 템플릿을 배열로 해가지고 조합해서 생성하고 출력하고, 두 번째는 포맷 지정자를 활용한 게 %0. 하지만 이 부분은 실행되진 않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알려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출력은 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를 그대로 출력해서 해놓은 걸 알 수 있죠. 이건 딱 한 줄, 출력하는 것까지 두 줄이지만 이건 이제 이중 인용부호를 사용했죠. 인용부호가 1,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된 2, 이중 인용부호가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자열 안에서 동일한 종류의 따옴표를 사용하면 에러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는 escape 문자, 이 부분을 사용해서 어떤 문자열 안에 따옴표를 escape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원래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 큰 따옴표 안에 모든 코딩을 다 했어요. 하다 보면은 따옴표가 또 들어갈 일이 되게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큰 따옴표 안에는 따옴표가 또 따로 들어가면 작은 따옴표를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escape를 안 해도. 근데 작은 따옴표를 넣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따옴표를 쓸 때 에러가 나지 않게 하는 건 바로 슬러시, escape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요건 하나의 경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출력이 콘솔에 이 부분으로 나왔는데 역슬래시입니다. 이거는 지금 역슬래시, 우리가 아는 슬래시는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슬러시인데 역슬래시는 이 부분이에요. 어떤 차이냐면은 키보드에서 원 표시랑 같이 있는 모양 있죠? 이게 바로 역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개가 일반 슬래시가 아니라 역슬래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자열 경로 안에서 이걸 나타내고 있고, 역슬래시는 escape 문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자열 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특수한 의미를 갖게 돼요. 현재 문자열 안에 직접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자열이 아닌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depth. 문자열에서 백슬래시를 사용할 때는 이스케이프 처리가 되는 거죠. 이 코드는 이스케이프 처리된 백슬래시를 활용해서 문자열 ctem프예요. 그러니까 여기 ctemp 요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역슬래시가 이렇게 경로 depth로 실제 반영에는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게 또한 백슬래시죠. 그래서 문자를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가 가독성이 좀 높아지고 읽기 쉽다는 얘기죠. 긴 문자열을 한 번에 쭉 읽긴 힘드니까 짧게 짧게 읽을 수 있게 줄바꿈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줄바꿈이 막 여러 줄이 돼도 결국은 이거는 문자열 하나입니다. 실제 출력되는 건 이렇게 돼요. 코드의 가독성이다. 이거는 고객을 위한 게 아니죠. 고객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 우리 엔지니어들이나 코딩을 할 때 옆으로 쭉 나오면은 읽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말고 짧게 짧게 잘라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블록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로는 이렇게 이게 블록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록문은 중괄호죠.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 이렇게 둘러싸여진 중괄호로 시작되고 끝나고 여러 문장들의 그룹이에요. 이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보시는 것처럼 끝내주고 있습니다. 1 to n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블록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조건문, if, else, 반복문, for, while 등 함수랑 같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은 코드를 그룹하고 변수의 범위, 스코프를 설정해요. 그래서 조건문이나 반복문 이런 문장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이 문장들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중괄호 안에 포함된 모든 문장이 종료될 때까지 블록 전체가 완료되질 않아요. 요건 무슨 코드식인데 while이라고 써있죠. 맞습니다.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반복문인 거예요. 특정 조건이 true가 될 동안, 그러니까 참이 될 동안 반복적으로 횟수별로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코드의 블록을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중괄호로 둘러싸여 있고 플러스 플러스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이거는 일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 x는 반복문의 조건을 제어하는 변수가 됐고 조건은 x 10보다 작은 동안이에요. 반복문 내부의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되는데 그 블록은 x 뿔뿔 그러니까 일씩 증가시키는 연산자고 이 while문은 현재는 x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해서 x를 일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반복을 수행하게 되고 만약에 x가 이미 10이다. 그러면 반복문은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문은 주로 조건이 될 때까지 특정 작업을 반복할 때 씁니다. 뭐 간단하게 너무 쉽지만 2라고 지금 정의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코프와 변수 재선언에 대한 동작이에요. 주의할 부분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한글로 요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됐어요. 처음부터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 바로 선언됐구나. let과 const 요 차이를 완벽히 아실 겁니다. 함수 코스프를 갖고 있지만 바로 선언된 거 블록 코스프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블록 내에서 변수 x를 다시 선언하면은 블록이 여기거든요. 그 중간 따옴표로 해가지고 값을 할당했기 때문에 x의 값이 2로 바뀌는 거예요. 1에서. 그래서 아까 2 출력된 걸 보셨죠. 이건 이제 뭘 상기하기 위한 거냐면 let과 const를 사용해서 블록 코스프를 가지는 변수를 선언하는 게 권장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블록 안에서는 선언된 변수는 블록 코스프를 갖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참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모든 코딩이 조건입니다. 이러면 일로 가고 저러면 절로 가라. 그러니까 if면 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else로 가라. else도 elif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은 if 그리고 else 이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블록별로 실행하는 거예요. true일 때 이렇게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참인 경우에 코드 한글로 해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평가할 조건이에요. 만약 조건이 참이면 이 블록 안의 코드 얘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else 안에 얘가 실행돼요. 1 그러니까 조건이 참일 때 즉 true, false일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따로 이제 만든 건데 간단하게 x가 5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조건에 따라 이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이 메시지는 true 값에 있는 메시지가 되죠. 5
이제 조건문인데 if else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여러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에 따라서 다른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거죠. 코드 블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블록에서 이게 하나의 블록이에요. 다음 블록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중괄호의 부분이 코드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드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주석을 따로 달아놨고 이 조건을 평가하는 표현식이 되는 거죠. 조건이 참이다. 그럼 이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 블록이 실행이 돼요. 그 이외에 다음 조건이 검사가 되는 거죠. 조건이 참일 때, 그렇지 않을 때 이거라면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내려왔는데 계속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모든 게 아닐 때예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값에 따라서 학점을 출력하게 되죠. 첫 번째 조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참이면 A를 출력하고 콘솔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펄스잖아요. 바로 두 번째 조건 그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F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1강부터 계속 우리가 필요한 확장 모듈을 설치한 다음에 브라우저 콘솔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와 동시에 이 결과값을 보면은 75에 대한 스코어 만족하는 것은 바로 C입니다. C에서 끝나는 거죠. 이하는 절사가 되는 거예요. C 이하가 F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75점에 대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C라고 해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문 하나의 질문이에요. 이러냐?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예요. true에 대한 블록이 실행되는 부분이고 틀리면 false입니다. false가 실행되는 블록이에요. 아래도 계속 그렇게 되어 왔었고 이 기본 틀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구성이 돼요. 뭐 지금도 불린 객체를 사용해 가지고 조건문에 이 관련된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불린 객체를 사용해서 불리언 값을 감싸요. 이걸 이제 조건문에서 사용할 때 특이한, 그러니까 특별한 동작이 발생될 수 있는데 주성문을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강의 자료 보시고 다시 한번 느끼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조건문에 사용을 할 때 객체가 평가돼서 조건이 항상 true일 경우엔 참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건 이제 객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true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는, 그러니까 equal이라고 합니다. 설명 처음 해드린 것처럼 equal이 하나만 있으면 대입이에요. 오른쪽에 왼쪽으로 대입돼요. 두 개가 있으면 비교입니다. B를 true와 비교했을 때 이 연산자가 비교 대상을 동등성 비교할 때 객체를 값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B는 true로 반환되지 않아서 조건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객체를 조건문에서 사용할 때는 명시적 객체의 프로퍼티 또는 메소드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객체를 원시값으로 반환을 해준 후에 비교를 하는 것이 권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주석 처리를 했고 이건 이제 논리적인 이론사항이고 실제 주석은 해놨는데 이것처럼 조건문을 사용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해요. 명시적인 변환 또는 엄격한 비교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함수, 사용자가 함수를 만든 거죠. 함수 여기서 나온 건 주로 HTML에서 폼이 서브밋, 전송하는 이벤트로 인해서 호출이 돼가지고 사용자가 제출한 데이터가 조건에 맞는지를 먼저 전송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여부예요.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수정할 수 있는 알림을 팝업을 시키는 겁니다. 이 함수, 사용자가 만든 함수죠. 체크 데이터는 HTML 폼에서 입력된 값이 보시는 것처럼 3개예요. 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수로 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과 3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밸류 이건 이제 폼 1이라는 이름을 가진 폼이죠. 그리고 이 폼 안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폼 요소의 값, 즉 밸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랭스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요거는 나타내는 속성이에요. 랭스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밸류의 길이를 요 랭스로, 밸류의 길이라는 건 이 부분이죠. 랭스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검사한다는 게 낫죠. 3개 문자로 돼 있는지. 맞다. 그러면 바로 이 블록으로 내려갑니다. return true. 입력이 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true를 반환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else를 넘어가서 입력이 3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경고창을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자에게. 그 경고창을 띄우는 메시지가 alert이라고 해서 이 함수예요. 여기에서 return pulse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alert으로 해서 경고창이 띄워졌으면은 이제 바로 return pulse, 입력이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pulse, 즉 반환하는 게 pulse예요. 예를 들어서 백엔드로 따지면은 사용자가 프론트엔드 유닛에서 입력을 막 해요. 근데 잘못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잘못 입력된 거를 전송시키지 않고 리턴 시키는 겁니다. 다시 재작성을 할 수 있게. 이건 하나의 스위치 문입니다. 스위치 문은 특정 변수, 그러니까 여기 인수값이라고 합니다. 소괄호 안에 이 값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우, 그 경우를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까 else들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케이스 문은 스위치 문에 있죠. 케이스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 블랙을 실행하는 사항이에요. 코드 블록이죠. 블랙이 아니라. 이런 사항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맞다. 밑으로 쭉 내려가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을 실행하는데 이 경우에는 케이스라는 키워드, 그리고 해당하는 레이블 자체로 1,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좀 주석처를 해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써먹을 수 있겠죠. 실제 동작하는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1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실행되는 블록, 이 부분이 되고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스위치 문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맞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2번도 마찬가지로 이 2번의 값이 얘와 같다면 얘랑 맞으니까 얘를 실행하고 스위치 문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하나의 블록만을 실행하고 종료하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를 찾으면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고 종료를 하는 거고, 어떤 스위치,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와도 맞지 않는 경우 디폴트라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더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말게. 이 디폴트 블록이 실행되면은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해당 케이스 이후의 모든 코드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문의 실제입니다. 지금 변수는 day예요. day의 기준은 주중, 주말 이런 걸 판별하는 스위치 문의 예시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얘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브라우저에서는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 이 케이스 문은 과일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가격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의 기준은 얘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값에 따라서 여러 케이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바로 코드 블록을 실행해서 종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인수값은 과일 종류, 각 케이스는 과일이 현재는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돼요. 마지막 콘솔 로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2번이에요. 이 기준이 만약에 얘다. 얘를 일단 콘솔 로그에서 출력하죠. 브레이크로 끝나는데 중요한 거, 스위치 문이 끝난 이후에도 콘솔 로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스위치 문과는 상관없는 로그예요. 스위치 문이 끝나고 나서 선택이 되면 얘가 출력이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출력을 하면은 출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순수한 스위치와 케이스 문, 그리고 스위치 문에 벗어난 따로 로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당 변수의 기준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기준을 만족할 때 케이스에 들어갈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만들어주면 이렇습니다. 변수를 선언해주고 해당 값을 할당해주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변수, 그리고 값을 할당. 그럼 얘가 알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에러와는 달리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얘가 출력이 돼요. 얘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 밑에는 스위치문이 아니에요. 밑에는 이 스위치문이 브레이크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 스위치문을 종료를 브레이크가 해준 다음에 그 다음 구문을 실행하는 거에, 이건 스위치문이 아니니까 스위치문의 3번째 줄이 끝났으니까 얘를 실행해서 2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이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예외 처리문을 이용해서
각각 다른 데이터 타입을 던지는 방법이에요. 이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얘가 사용이 되고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중단돼요.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 블록으로 제어가 이동이 되는 거죠. 요거 좀 한글 주석으로 바꿔드리면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 문자열 얘를 예외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숫자를 던지는 거예요. 41을. 얘는 불리언 값 true false 중에 true를 예외로 던졌고 얘는 현재 메소드를 가진 이게 메소드예요. 사용자 정의 객체를 예외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났을 때 트라이 에러라고 하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뭐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든가 다운되면 완전 초보적인 코딩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거가 상황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거나 다른 부분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예외 처리라는 지금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에서 예외를 던져갖고 이 예외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처리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레이, 캐치 이런 문과 같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트레이, 캐치, 트레이로 시작해서 막 구문이 나오죠. 예외. 그리고 예로 끝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좀 더 심오하게 가면 갈수록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트레이랑 캐치문을 이용해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방법이 제시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정 월이죠. 여기 특정 월에 해당하는 이름을 반환하는 함수랑 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역할은 이 함수는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월에 해당하는 번호를 받아갖고 해당하는 월의 이름을 반환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번호를 반환받는 건데 여기서 만약 1이 됐다. 그러면은 제뉴어리가 반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월 번호가 전달이 됐을 때 1에서 12까지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여기 예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기가 없으니까 이건 에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예외에 대한 블록은 바로 이 블록이 해당이 됩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감싸요. 여기서는 바로 위에서 정의한 이 함수 호출이 있고 함수가 예외를 던졌을 때예요. 이 함수가 여기다 캐치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알파벳 E라고 되어 있는 이 예외 객체를 캐치하고 이 해당 예외 객체를 이 변수에 할당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얘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So, log my error 여기에 E라는 부분은 예외를 처리하는 사용자의 정의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 객체를 전달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처리토록 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은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도 에러가 안 나고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아까 그 예외 처리를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인데 트레이 캐치 구문을 이용해서 예외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한글로 좀 주석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트레이 블록 안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얘에 대한 문자열을 갖는 예외를 발생하게 되고 에러죠. 딱 봐도 얘는 예외를 캐치하고 캐치된 예외 객체를 이 변수에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를 처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예외 객체를 전달해서 예외를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지금 소스는 추가가 좀 됐는데 이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었느냐에 따라서 예외 메시지를 기록하거나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솔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 지금 현재 예외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어주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 에러 처리가. 이 부분은 이제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예외가 이제 발생하면은 예외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파일을 닫는 구문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조는 파일 또는 기타 리소스 같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얘가 파일을 열기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글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이죠. 파일을 열기 위한 함수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파일의 데이터를 쓰는 함수로 가정해서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즉시 캐치가 발생이 되고
2라는 예외를 캐치하고 캐치된 부분이 2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얘는 예외를 처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예외 객체를 전달하고 그리고 예외를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블록은 예외 항상 이 발생 여부랑은 관계없이 늘 실행되는 코드 블록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파일을 닫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건 지금 예외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 항상 파일이 닫히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소스는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동작이 보장이 됩니다. 이거 이제 예외 처리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면 이 구문이 사용이 됐어요. 이 사용하는 함수는 f입니다. 이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건데 이 코드는 트레이 블록 안에서 예외를 던지죠. 캐치 블록에서 예외를 처리하고 현재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이 블록이 실행되는 동안에 리턴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변경을 한다면 한글로 변경을 했고 코드 결과값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브라우저에서 콘솔에 보면은 013 펄스라는 부분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트레이가 시작되죠. 여기서 콘솔 로그 0이 실행이 된 거예요. 바로 0. 세 번째 줄에.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고 바로 아래에 내려가서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떤 예외가 발생이 되냐면은 네 번째 줄에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캐치 블록에서 콘솔 로그 2를 실행합니다. 리턴 true가 되고 리턴 true 문이 실행되는데 이거는 보류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설명처럼 보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오죠. 이제 도달이 불가능한 코드니까 보류가 됐죠. 아래로 내려와서 이 블록에서는 콘솔 로그 3이 실행되고 리턴의 펄스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5와 같이 이 블록 이후의 코드는 실행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 0123 펄스라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이어서 트레이 캐치 얘까지가 한 세트예요. 현재 같이 얘를 선택하니까 3개가 선택이 되죠. 이 구문을 사용한 함수 f와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예요. f에서는 이제 트레이 블록에서 예외를 던지고 캐치 블록에서 예외를 다시 던지는데 지금 이 부분 블록에서는 리턴 펄스 문이 있어서 이전에 문구를 덮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덮어 쓰게 됩니다. 이 블록을. 그러니까 이 문을 덮어 쓰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석이 달아났어요. 확인해 보시고 이 해당 실행 결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출력이 되는 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트레이 블록에서 얘가 실행돼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캐치로 내려와서 이 블록에서 바로 이 스트링문 얘가 출력이 되죠. 이렇게 이너에서 이렇게 쭉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 출력이 되고 바로 7번째 줄이 실행되는데 이거는 보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 줄에 이 블록에서 리턴 펄스가 실행돼서 이전에 보류된 이 부분 7번째 줄을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예외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펄스가 반환돼서 지금처럼 출력이 되는데 캐치 블록에서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여기에요.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이 나온 거고 현재 이 블록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블록이냐면은 8번째 블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8번째 블록에서 리턴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건 항상 실행이 돼요. 그래서 캐치 블록의 이 부분은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7번째 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트레이 캐치만 이용해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함수는 좀 긴데 지금 이 부분 오류가 발생하면은 예외를 던지고 이걸 예외를 던진 거를 갖고 트레이 처리가 되는 거죠.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트레이 구문의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메뉴의 함수에서 메뉴의 이 함수예요. 이 함수에서 지금 이 함수 결과에 따라서 밑에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아니면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 블록에서는 당연히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고 만약에 함수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바로 캐치 블록이 실행돼서 여기
예외 객체죠. 이를 받아들여서 해당 오류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번째 줄 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에러입니다. 오류의 이름을 콘솔에 출력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에러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하는데 여기서는 출력하는 사항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하면 오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콘솔에 출력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문이에요. 반복문이죠. 보시면 0 그리고 5까지 돼 있는데 이건 4까지인 거예요. 5 미만이니까. 0에서 4까지의 값을 갖는 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수거든요. 이 변수를 이용해서 얘를 5번 출력하는 반복적인 로직이에요. 한글로 주석이 바뀌어 있고 let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여기에서는 이 변수가 5보다 작을 동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라 그랬죠. 근데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0부터. 뭐 3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 변수가 1씩 증가를 시켜라. 각 반복이 끝날 때마다 한 바퀴 돌아가고 1, 한 바퀴 돌아가고 2, 한 바퀴 돌아가고 3, 4까지 1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각 반복을 통해서 반복이 될 때마다 얘를 로그 콘솔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만족이라는 건 5 미만까지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영문이 출력되어 있는데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번이 돌아갔는데 0에서 4가 5잖아요. 5회가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포문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로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떤 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문은 initialize, 그러니까 초기화, 그리고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얘는 반복문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반복 변수를 0부터든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고 반복이 시작될 때마다 얘는 검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true인 경우만 계속 반복이 돼요. 얘는 각 반복이 끝날 때 실행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반복 변수를 얘는 업데이트를 해줘요. 마지막으로 이 각 반복에서 실행되는 코드 블록 또는 명령문인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이렇게 출력을 해서 콘솔을 보여드렸습니다. let 변수죠. 지금은 두와일 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반복문인데 1에서 5까지의 값을 콘솔에 출력을 한 예제예요. 0으로 초기화가 됐고 하나씩 증가해주고 일단 블록이 실행이 돼요. 2라는 블록이. 그래서 i 플러스 1 더하기가 는 연산자, 얘는 한마디로 아까 플러스 2개가 있으면은 1이라 그랬죠. 1을 쓰지 않아도 하나씩. 근데 얘는 숫자를 증가해 준 거예요.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 아까 플러스로 있는 거는 그냥 1씩 증가가 되고 얘는 뭐 5씩 증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 넣는 대로 증가가 돼요. 그래서 얘는 1씩 증가가 되고 그 증가된 사항을 콘솔 로그에 뿌려주는 겁니다. 출력을 1, 2, 3, 4, 5로 해주고 5보다 작을 때까지, 현재 내 5번이죠. 5보다 작을 때까지 두 블록이, 그러니까 2라는 이 블록이 반복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코드는 두와일 반복문으로 일단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된 후에 조건을 확인하고 그 후에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5까지. 이건 이제 while문의 그냥 일반적인 구조예요. 이 반복문이 주어진 조건이 true인 동안을 반복하는 거죠. 이 각 반복이 시작될 때마다 검사되는 조건이죠. 조건이 true인 경우에만 뭐가 실행이 되냐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이 조건이 true일 때 명령문은 아까 이렇게 증가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건 이제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n이 3보다 작을 때까지 n을 증가해요. x에 지금 n 값을 더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처음에 n은 0, x는 0. 그러나 이제 while에서 이렇게 돼 있죠. n이 3보다 작은 동안에만 반복된다는 거고 n++ 아까 배운 것처럼 무조건 1을 증가하는 거예요. 1씩. 그리고 x 이 부분 n까지는 지금 n에 대한 값을 x에 더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은 1, n이 1이 되고
x는 0 플러스 1, 1이 됩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현재 얘네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n의 최종값은 3이고 x의 최종값은 6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무한 루프라는 겁니다. 무한 반복. while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루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이 돼요. 이 루프는 조건이 항상 참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무한 루프를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이 다운돼요. 계속 실행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무한 루프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얘가 계속 출력되는 거예요. 아직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치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막 빠르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레이블이죠. 보신 것처럼 레이블이 사용된 문법은 주로 중첩된 반복문에서 특정 반복문을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레이블은 반복문이나 조건문 앞에서 식별자와 콜론을 붙여서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레이블을 사용하면 중첩된 반복문에서 특정 조건일 때 바깥쪽의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조건입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 표시 있죠. 글이 이렇게 됐어. 얘는 바깥쪽 포 반복문에 레이블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루프, 아웃 이 부분은 내부의 반복문에서 바깥쪽 반복문으로 직접 빠져나가는 명령문입니다. 레이블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 코드의 복잡성을 다루는 데 사용되고 이제 가독성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주석 처리, 이거 이론적인 거고 5번으로 해서 이렇게 01234, 01234 특정 반복문이에요. 이것도 배열 A를 순회하면서 특정 값, 더 밸류를 찾을 때 값이 배열 안에 존재하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예제고 브레이크문은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종료합니다. 여기서 각 반복문에서 A의 이 부분이 얘와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확인하고 일치하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끝냅니다. 반복문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코드는 더 밸류가 배열 안에, 그러니까 배열 A죠. A 안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고, 만약 얘가 배열 A에 한다면은 브레이크를 만나서 반복문이 종료돼요. 만약 이 더 밸류가 배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반복문은 다운될 때까지 실행시키고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배열 안에 특정 값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중첩된 while 반복문에서 레이블을 사용했죠. 이 부분, 레이블 이 부분을 사용해서 외부 반복문을 종료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while 루프에 이 레이블이 지정됐죠. 바깥쪽 루프에서 콘솔 로그 얘를 통해서 지금 바깥쪽 루프의 반복 횟수를 출력하고 x를 증가하게 됩니다. 안쪽 while 루프에서도 콘솔 로그 이렇게 돼 있죠. z라고 해서 이 안쪽 루프의 반복 횟수를 출력하고 z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만약 z가 12면 안쪽 루프 종료되고 z가 10이 되고 동시에 x가 10이 되면 브레이크 해갖고 얘를 통해서 바깥쪽 루프를 종료시킵니다. 이 코드는 외부 반복문, 내부 반복문 동시에 종료할 때 레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런 구조는 특정한 로직이나 유형의 어떤 복잡한 코드에서 종종 사용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while을 이용해서 1에서 5까지 숫자를 순차적으로 더하는 예제입니다. i가 3일 때 continue를 사용하죠. 그래서 반복문을 중단하고 다음 반복문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i는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됐고 while 1에서 5 조건이니까 4까지죠.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반복이 되는데 i는 1씩 증가되죠. 플러스 그리고 같으냐 i와 3이 3일 때 continue문이 실행돼 가지고 현재 반복이 종료돼요. 그리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n i는 이 i 값을 n에 더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n은 현재 n 값을 출력한 게 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1에서 5까지 숫자를 더하게 되는 거고 실행 결과예요, 이게. 아까처럼 중첩된 while 반복문인데
조건에 따라서 컨티뉴 문을 활용해서 특정 반복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선택된